지금 이제 화면에 만짐 일상을 경배하다 이런 텍스트와 함께 보이고 있는 저 장면이 바로 제가 지금 놀이하고 있는 공간 작업실이에요. 지금 부암동에 있고요. 저 벚꽃은 부암동에 아직 꽃이 피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작업실에서 제일 먼저 핀 벚꽃이었어요. 그랬고 거기에 걸쳐져 있는 천 조각들, 그리고 저 밑에 놓여져 있는 그릇들, 저런 것들이 제가 지금 놀이하고 있는 작업들이고요. 저는 이곳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정말 실제로 작업실을 옮겨서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단순히 외부의 동적인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서 뭐가 들썩거리고 놀이가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고 그래서 들썩들썩하는 그런 그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의 최근의 작업들과 그 작업 공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옷을 만들고 있어요. 천을 오려서 마치 그 콜라주처럼 제가 생각하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페인팅을 했지만 그것의 어떤 연장과 확장으로 저렇게 옷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제가 입기도 하고 나눠 입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제 이력은 사실은 좀 산만하게 옮겨온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미술 관련한 글들을 가끔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지랖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제일 어쨌든 그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은 옷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스타일링 워크숍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서울 어떤 참여연대라는 그 아카데미와 그다음에 수원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스타일이 뭐고 옷이라는 게 뭔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조금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옷장을 열어야 할 것이고, 거기서 오늘은 뭘 입지? 왜? 그리고 난 왜 이렇게 옷이 없을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옷장에 옷은 가득하고 쌓여 있지만 정작 입을 옷이 없죠. 도대체 옷이라는 게 이게 뭔지 각자들 어떤 고민들과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좋고요.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나한테 옷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실래요? 그래서 간단히 한 단어 정도, 문장 정도로 몇 가지 한번 열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도대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뭘까? 내 옷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스타일이겠죠? 세 번째로는 도대체 왜 안 되나? 그 장애 요인이 뭔가? 돈인가 시간인가? 도대체 뭔가?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정리가 되신다면 그냥 자유롭게 몇 분한테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소에 되게 클럽을 좋아하거나 그런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옷을 점잖게 입으면 남이 보기에 점잖은 이미지로 보일 것이고 네. 되게 평소 범생이고 그런데 찢어진 옷을 입는다거나 네. 빨려버린 옷을 입으면 되게 자유분방한 성격이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감추면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나를 변장시키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뭐랄까 은폐시키거나 정반대 이미지로 전환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또 유행이나 우린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이따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지만 명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선망과, 그러니까 옷이란 또 우리의 환타지의 투사이기도 하겠죠. 네. 자, 제 생각에는 옷은 그 제2의 피부입니다. 물론 이제 피부는 우리 제일 바깥에서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죠. 더위로부터, 때로는 추위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외적인 어떤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절대적 기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옷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기제이죠. 정말 그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은 그런 어떤 기능도 하지만 또 우리 한번 제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예비 군복 입으신 분들의 몸 이런 거 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교복 입고, 고등학교 교복 입고 왜 이렇게 모자, 옛날에 친구인가 그런 데 나오는 어떤 이미지를 한번 연상해 보셔도 좋고요. 자, 옷이라는 게 뭐 간호원은 간호원 제복을 입을 때 어떤 몸가짐이라는 게 있을 테고요. 예비군들은 그 예비 군복만 입으면 속된 말로 개가 된다 그러죠. 그것이 옷이 주는 어떤 허용과 어떤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옷은 어떤 더군다나 뭐 이 검사는 검사의 어떤 이미지의 어떤 옷을 가지고 있을 테고요. 옷만 봐도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아의 코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그건 내면에 있는 무엇이겠죠? 내면의 욕망일 수도 있고 내면의 에너지, 열정, 그리고 어떤 뭐랄까 내가 비춰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어떤 선망, 그 모든 것들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분출되는 바로 이 피부라는, 피부 바깥에 있는 외 껍질이죠. 자, 그래서 이게 나를 표현하고 싶은 이 어떤 것이 밖으로 이렇게 밀어가고 있는 그 표면이라고 한다면, 또 동시에 또 외부의 어떤 시선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가는데 내가 이렇게 꽃무늬를 입고 갈 수 없겠죠. 그건 약속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규율들이나 어떤 도덕률이라거나 어떤 시선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또 그 경계선인 거죠. 이 경계선은 사실은 간단치는 않아서 때로는 굉장히 어떤 스트러글한 프론티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욕망이 다를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어쨌든 특히 우리는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의 영향을 무한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둘러싼 이 제2의 피부인 이 경계는 바로 내면과 외면이, 외부가 접점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때로는 화해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어떤 경계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근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옷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이 칙칙해. 그러면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너무 칙칙하니까 상큼한 옷을 입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컬러, 어떤 빛깔,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기분이 전환되고, 어떨 땐 내가 굉장히 멋있고 근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옷을 잘 입고 나온 날 정말 그냥 기분이 이렇게 참 끝내주고, 또 뭐가 옷이 잘못된 날은 하염없이 옷 때문에 디프레스 되는, 여기저기 너무 신경 쓰이거나
그게 지나쳐서 정말 디프레스 되는, 그리고 자아 존중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옷은 이렇게 이 나한테 어떤 종류의 기운을 주는 색깔로서, 또 뭐 소재로서, 스타일로서 그런 어떤 기능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이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옷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거는 일테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함경도 굿이 있어요. 함경도 굿은 하루 종일 뭐 굿이라는 게 그렇지만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어가면서 사실 무당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공연을 보이는 퍼포먼스이기도 하죠. 근데 함경국 가면 옷을 갈아입기를 한 무려 70여 벌을 하루에 갈아입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대목 그 신마다 그 어떤 옷을, 어떤 컬러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무당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소품과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몸짓까지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이라이트로 가게 되면은 이게 옷이 겹쳐져 입게 되거든요, 옷을. 그럴 때는 엄청난 그 파워로 완전히 어떤 트랜스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이런 건 굉장히 옷이 주는 어떤 임파워링의 힘, 그리고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과 어떤 색깔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보았던 정말 단적인 예였어요. 그래서 옷이라는 게 이렇게 나한테 파워를 주기도 하고 또 흐트러 놓기도 하고. 자, 하지만 또 옷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영혼의 창문이다, 이런 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나 바우시의 그 공연 중에 카페 밀러라는 거 보셨을까요? 피나 영화에도 잠깐 삽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 그녀에게라는 알모도바르 감독 그 영화의 오프닝에서 이제 막이 오르면은 그 피나와 또 한 사람의 파트너가 그 춤을 추는 게 나오죠. 거의 그 빼빼 마른 정말 노인네 두 분이서 추는 춤이에요. 우리한테도 익숙한 그 이미지는. 옷은 그냥 그 간단한 왜 속치마 같은 그런 것을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인, 중간에 어떤 남자분이 그 사이에 장애물처럼 있는 걸상을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 단데, 저는 그 장면이 10여 년 전에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이 가슴이 벅찼던 것은, 그러니까 바로 그 노인, 거의 파파 할머니거든요. 근데 그분의 어떤 정말 그 본질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어떤 그 몸이 결국은 뭐 옷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뚫고 밖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거는 몸짓이 현란하다거나 어떤 뭐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정말 영혼이고 내면이었겠죠. 그것이 정말 옷을 뚫고 밖으로 기어이 소통되어서 나오는 그런 장면에 어떤 너무나 강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몸이, 노인의 몸이 그렇게 어쨌든 본질적인 것으로만 또 얼마나 관능적일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았던 굉장히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또 결국은 우리의 내면은 그것을 뚫고 통과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은 그 창문이 되어주기도 하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빛을 전달하는 어떤 매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옷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길을 가다가 마침 버스 신호 대기 중에 신호등을 건너는데 어떤 누군가가 너무나 재미있는 옷을 입고 너무 유쾌하고 상큼하게 걸어오는
걸 만난다면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그 기분이 환해지고 마치 그 사람 주변으로 주위가 환해진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이 그날 이제 그렇게 상큼하게 입고 이렇게 나와준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엄청난 보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를 뽐내고 단순히 이렇게 나는 너희들보다 나 이런 우열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나눔이고 열림이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더 생각해보고 그거를 정말 좀 더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제가 무슨 옷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작년에 제가 전시를 했던 DVD를 잠깐 틀을게요.
네, 어떠셨는지 다 알아요. 도저히 정상인은 입을 수 없는 옷이군. 그러셨겠죠? 네, 저 작업은 작년에 독일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저 이제 그 전시장은 독일의 어떤 그 동독 지역에 어떤 마국간을 포함한 농가를 개조해서 그 거대한 아트리에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레지던시가 가능한, 그래서 세계의 어떤 그 여성 작가들을 그 초대해서 거기 묵으면서 같이 전시하는 그런 전시였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간물천을 소재로 한 작업들을 가지고 그 간물천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공간들, 그러니까 옛날 농가였기 때문에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뭐 전시장 같이 생긴 곳도 있지만 그냥 원래 내추럴한 어떤 그런 그 농가의 그것들을 잘 보존해서 그것도 그 예술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마국간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거대한 마국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저 프로젝션을 쏘고 그다음에 제 옷들을 전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서 입어보고 그렇게 이제 재밌게 지내다 왔어요. 근데 저 작품의 제목은 True Self라고 제가 달았어요. True Self가 뭐 바꾸면 진아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서, 도대체 이 진아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하지만 계속 그 질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만짐이 일상을 경배한다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그 안에서 나의 참 나란 것은 또 무엇인지, 그런 것이 저의 화두가 될 테고요. 그 사이에 옷은 또 무엇이며 저런 그릇은 또 무엇이란 말인지 제가 조금씩 그 제 어떤 라이프 스토리와 함께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어떤 사실 그분은 무용수예요. 무용수고 다행히 옷에 굉장히 센서티브하신 분이어서 옷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캐릭터를 잘 순간 이해하시면서 몸 동작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분한테서도 느끼셨겠지만 어떤 그분이 보여주고 있는 자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태도, 자기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옷과 함께 더 옷을 살려주고 총체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로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옷이라는 것이 나의 내면을 정말 바로 세울 때는 그것이 무엇이 거죽이 무엇이 되건 간에 그것을 정말 관통하여서 나의 스타일을 그대로 소통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도대체 제가 어찌하다 이렇게 뭘 만진다는 둥 이래가면서 제 옷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생텍쥐베리를 좋아했죠, 누구나처럼. 근데 그분의 어떤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다가 그 안에 그 어린 나이에 저를 송두리째 이렇게 빨아들인 문구는 바로 저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간 비행사, 전시 때 야간 비행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볼 때 그 불빛들이 모든 길들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제 가장 예민한 어떤 사춘기 시절에 너무나 강렬한 어떤 그 이미지가 되면서 저 책을 꼭 불어로 읽어야지
그러면서 부문과를 가게 돼요. 오직 그 하나의 이유. 그래서 부문과를 일단 갔어요. 갔는데 사실 그 시기는 82년, 83년 시기였고요. 대학을 갔던 시기는 그때는 그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이었을 텐데 맞죠? 그때는 그 군사 독재가 어쨌든 지배하고 있을 때였고 그 굉장히 험악했던 시기였죠. 머리만 길어도 짧은 치마를 입어도 그리고 뭔가 이상한 책을 읽으면 그냥 바로바로 잡혀가고 그 시절에 대학생의 그 어떤 미션이란 사실은 어떻게 그 조국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갔던 상황도 그것들이 너무너무 뜨거웠고 치열했고 저도 사실은 대학을 가서 어떤 사회적 자아로서 이렇게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바로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독재가 매일매일 우리 숨통을 조이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외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랬고 그 시기는 또 사실은 어떤 그 독재 포갑도 있었지만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진화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굉장히 이성의 어떤 그 힘과 힘을 굉장히 믿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막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그런 서클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저는 근데 굉장히 어떤 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딱 들어가면 오른쪽으로는 도서관이 있었고 왼쪽으로는 학생회관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매일매일 이제 그 길을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기도 했죠.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들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너무 어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어떤 갈구도 컸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대학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어떤 그 고민과 그런 것들이 일어났었고 심지어는 이를테면 어떻게 민중 때문에 자기 삶을 던질 수 있지? 자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거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줄 수 있지? 그런 사랑은 뭐지? 그런 것에 대한 엄청난 고뇌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나는 뭐고 너는 뭐면 이 사이에 이 경계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나라는 경계가 뭔가 너무 많이 저한테 힘든 이슈였어요. 특히 이거에 불을 지른 건 사실은 제가 왼쪽도 갔다 오른쪽도 갔다 했다 했잖아요. 오른쪽 가서 되면 무슨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 책에 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책이 결국은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을 테지만 저는 오히려 왜 나는 지금 자유가 아닌 이 지점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각성 상태에 빠지는 엄청난 출구가 없이 굉장히 모순의 딜레마에 빠지는 그래서 결국 그냥 웃으시라고 저런 이미지를 넣었는데 장애가 왔어요. 어떤 장애냐면 언어 장애. 이를테면 이제 좌측으로 가서 학생회관에 가서 세미나에서 이렇게 왜 토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이성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남자들과 사유하는 구조가 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논리에 대한 강박과 억압 동시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힘들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가 세미나를 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이를테면 시위에 나가야 되는데도
한 3-4시간씩 음악 감상실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나를 자기 최면을 하지 않으면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없는 굉장히 심각한 그 언어와 어떤 대인 기피, 언어 장애와 대인 기피에 이를테면 이런 약간 이런 형국에 빠진 거죠.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그러던 와중에 84년 여름이었는데 제가 어떤 그 공장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이를테면 공장 활동이라는 공활이라고 하죠. 이른바 거기에 갔는데 그때 이제 여름이지만 그땐 겨울 옷을 만들게 돼 있어요. 보통 옷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두 계절을 앞서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시다였죠. 시다발이라고 하는 그 시다였는데 너무 덥고 거기 뭐 선풍기 한 40-50명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먼지와 어떤 솜을 막 이렇게 뒤집으면서 더위와 이런 걸 참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갑자기 이제 그 너무 지쳐서 이렇게 어딘가를 쳐다봤을 때 같은 처지에 하지만 나이는 50이 중순쯤 되셨을 법한 어떤 그 아주머님이었는데 그분이 너무 지쳐서 이렇게 벽에 기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어떤 너무나 엄청난 그 뭐랄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지나가는 지르륵하는 그 어떤 뭐 전율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근데 그 순간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는 그리고 저분의 모습에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나와 분리된 어떤 경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면 그냥 바로 그분과 그냥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어떤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정확히 이름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순간에 이거를 어떻게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언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일반적인 언어. 그러니까 글도 아니었고 문학도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떤 무엇과 이렇게 교차하고 만난 순간이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너무나 난감한. 근데 갑자기 이제 잠을 자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는 그림을 그려라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하느니라 뭐 이런 약간 할아버지 목소리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을 나와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미아리부터 해화동까지 모든 그림을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가서 저한테 그림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다 미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화동까지 다 지쳐가지고 이제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해서 들어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라면을 끓여서 드시다가 저한테 그림을 이러고 있으니까 야, 라면이나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날부로 사실은 휴학을 했어요. 학교 휴학을 했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왜 그림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사실 그동안 배우지 않은 언어였어요. 제가 어떤 그 숙련된 학습된 언어가 아니었고 저한테는 그림이란 날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육체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어 이전의 언어였고요. 그런 문제들이 저와 어떤 제 어떤 가슴 속의 어떤 것과 만나지면서 그림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배웠던 그분을 그려보려고 억수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실패로 결국은 끝났지만 아마 글쎄요. 예수님을 그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독교인도 뭐 불자도 아니지만 근데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그냥 졸작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여튼 그러나 저러나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동안 막혀있던 어떤 그 목구멍에 꽉 막혀있던 무엇이 터져 나오는 느낌 그리고 무엇과 소통하는 느낌
그러면서 제 어떤 질병, 특히 이제 사람을 피한다거나 어쨌든 그 말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걸어서 나올 수 있게끔 그림이 엄청난 도움을 줬죠. 하지만 대학원에 간 다음에는 사실 좀 사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그렇게 해서 좋아서 가긴 했지만 대학원에서는 이게 더 전문적인 어떤 그 미술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도구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것도 내가 책임지는 어떤 언어화, 이론화, 구축화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내 논리를 세워야 되고 내 어떤 말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요. 나를 결국 어떤 틀 안에서 포장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초기에 제가 그 초발심에서 그림을 그렸던 때 그 열정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10학기 만에 5년 만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저는 바로 30살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해서 그리고 애 낳자마자 또 임신을 하고 이러면서 그때 처음 사실은 제가 여자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준 남성과 같은 것 같아요. 둘이 보면, 그러니까 남편 대학교를 나왔고, 뭐 같은 능력을 가졌고, 똑같이 어떤 그 자기를 사회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도 있고, 그랬던 때지만 바로 결혼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의 어떤 그 연속이라는 것은 저를 굉장히 땅에 묶어두고 그다음에 진짜 내가 여자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휴먼인이 아니라 여자였구나 이런 각성을 들게 한 어쨌든 그런 시절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그 시절엔 어쨌든 여자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기쁨과 감사보다는 그 분노가 더 컸던 어떤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같이 만나게 된 친구들이 바로 이프의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물론 여성주의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론과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여성학과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그리고 좀 친숙한 그리고 어떤 너무 학문에 기반한 페미니즘이 아니라 훨씬 더 신나고 재미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기치 웃자 뒤집자 놀자라고 했는데요. 그런 친구들과 만나면서 저는 정말 그 숨통이 너무나 트이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잡지를 만드는 일은 정말 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작업실에 갇혀가지고 고독하게 막 이렇게 먼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랬던 것과는 다르게 같이 협업이 주는 서로 같이 만들고 정말 같이 함께 애를 낳는 그 잡지 어쨌든 발행할 때는요 그런 뭐랄까 신남 그리고 그러니까 공동 작업의 어떤 신남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로 이슈로 다가가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사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하고 싸우고 또 놀고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아마 그동안에 찰나찰나 이렇게 매 순간 열망하고 놓치고 했던 바로 나라는 경계 너머인 어떤 존재와 하나가 되는 느낌. 바로 특히 제가 여성들과 더 공감했던 건 바로 그런 경험들이 눈물 콧물 빼는 그런 어떤 세월들과 역사 그리고 그 경험들의 공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그 친구들한테 비로소 나들이구나. 너가 나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일 수도 있구나. 이런 어떤 뭐랄까 깨우침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10년 10년을 그 아내로 살고 그다음에 10년을 아이엄마로 일하고 그다음에 6년 정도를 이프에서 일하면서 약간 그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프에도 좀 매너리즘이 생겼고 그다음에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는 약간 계약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먼저 박사과정을 끝내면 저도 뭐가 됐든 어쨌든 저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랬고 아이들도 이제 3학년 4학년 이제 돼서 또 연년생 사내 아이들이었는데 서로 의지도 좀 되고 그래서 엄마 없어도 좀 견딜 수 있는 나이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안식년을 요구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게 됐어요. 혼자 40살이었고요. 근데 그때 프랑스에 가기 전날 뭐 여기저기 인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너무나 우연하게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이 뭐 돌아갔네요. 그 전에 일찌감치. 근데 어떤 인연인지 어쨌든 프랑스 가기 바로 전날 인사동에서 동료들하고 만나서 뭐 어떤 그 심포지움에 참석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발표한 저분의 이미지를 만났어요. 저는 사실은 그 전에 그 항상 내가 나와 어떤 경계 사이, 나와 너 사이, 이 사이에 너무 고민을 하다가 항상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메비우스의 띠는 이렇게 안에서 출발했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밖으로 만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도 없고 밖도 없고 그런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환해지는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서로 열려 있는 그러니까 경계가 아니라 같이 다 통해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꿈을 꿔왔다면 저 사람이 글쎄 리지아 클락이라는 브라질 여성이었는데요. 그 작업한 것 중에 저게 바로 메비우스의 띠예요. 그걸로 두 사람을 저렇게 묶고 있는 것이라니. 그러니까 저분을 만난 순간, 저 이미지를 만난 순간 너무나 정말 이 사람 천년부터 나였을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저 사람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그 책을 사고 그러면서 관에서 이제 저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은 그 브라질 그러니까 그 시기가 60년대인데 그래서 그쪽도 혁명기였어요. 브라질 혁명기.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가 겪어야 했던 군사 독재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혁명의 어떤 물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분은 혁명에 참가했지만 원래는 평강촌에서 자라서 그다음에 그냥 집에 결혼을 했고 근데 아이들 셋을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거의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에 빠지기 전에 빠졌을 때 남편이 그림을 그리길 권해서 이분이 프랑스로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돌아왔는데요. 이분은 어떤 재능이나 이렇게 조각가였어요, 출발은. 근데 그 재능으로나 모르나 어떤 국가대표급이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자기 퀄리티를 가졌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혁명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 혁명이라는 것은 이 한 개인이 오감과 감성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회복일까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억압된 감성의 회복을 통해서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는 것. 그 혁명이 바로 그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감성의 회복, 그다음에 오감의 회복, 그리고 특히 그 도구로서 만짐, 접촉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면 처음부터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무슨 작품을 만들고 전시장에 걸고 이렇게 했지만 도대체 이 왜 거는 사람과 보는 사람 그 사이엔 뭐가 있죠? 만지지 마세요가 있죠. 그런 거리들 또 뭐 화가는 뭐고 또 관객은 뭐고 그림은 뭐고 그림이 아닌 것은 뭐고 예술은 뭐고 일상은 뭐고 이런 끊임없이 어떤 이원적인 것들에 관해서 고민을 진행시키면서 결국 미술관을 나와요. 미술관을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특히 아픈 사람들 몸이 어떤 역사나 어떤 그런 그 개인 사회에서 어떤 불안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무슨 정신분석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미술 치유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떤 또 경계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길을 외롭게 갔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작업들이 너무나 저한테 큰 울림을 주고 특히 이분의 얘기는 바로 이 만짐, 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의 이를테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을 뒤집는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한 그것을 나는 만진다 고로 존재한다 바로 그런 그 로고스의 전이 그런 것들을 튀어내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촉각 서양은 사실 또 그 이성과 눈 시각의 어떤 문화라고 본다면 뭐 좀 거친 비교긴 하겠지만 동양은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시각을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지만 더 가장 깊은 것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것을 촉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그 어떤 것을 서양에서 저분 이미 뭐랄까 찾아내서 그 당시로서도 굉장히 인터랙티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시기에 바로 그런 서로 만짐을 통해서 소통하고 서로를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서로를 뭐랄까 경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저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네, 저렇게 해서 바로 오히려 저런 메비우스의 띠 위를 걷는다는 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뭘까 빛과 어둠, 안과 밖, 뭐 밝음과 뭐 여자와 남자, 뭐 강함과 약함, 모든 어떤 이원적인 것들을 바로 그 메비우스 띠 위에 올려서 그것을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것의 통합을 원하는 그런. 이를테면 모든 개인이 행해가는 퍼포먼스 같은 것을 제안하셨죠. 그냥 뭐 만드는 미술, 사유되는 미술이 아니라 다만 제안하는 미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분한테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저분이 하셨던 워크숍 같은 것들을 저도 그 필드워크처럼 한국에 돌아와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 프랑스에서 만난 제가 찾아다닌 거의 어떻게 보면 순례의 심정으로 찾아다녔던 여성 작가들에 관한 글을 썼고요. 그리고 또 한국 작가들에 관한 글을 4년 동안 2년에 한 권씩 책을 썼어요. 근데 저 과정 안에서도 글쓰기라는 것 안에서도 제가 늘 생각했던 건 결국 만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평을 이를테면 비평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분리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차갑게 정의내고 이렇게 재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람되지만 사랑하지 않고는 사실 쓸 수가 없었고요. 그림을 보는 과정도 저는 이렇게 눈으로 만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접촉을 통해서라야만 그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 몸으로 이해되는 그런
경험들을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평이라기엔 어떻게 보면 연서와 같은 그냥 그리고 여행기였을 테고요. 그런 글을 썼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막판에 그거를 딱 그 종료하고 마지막 송고를 보낸 날 저는 글을 쓰면서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글도 손으로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머리와 함께하는 일이었는데 머리를 막 쓰면서 행복함을 느끼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걸 마지막 송고를 한 날 바로 튀어나가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간 곳이 바로 흙을 맺힌 흙으로 막 그 작업을 하는 작업실이었는데요. 거기 공간 하나가 남아서 그 방을 하나 주세요. 그날부터 부탁을 드리고 그날부터 많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을 뭐 그냥 내다 던지고 뭐 주무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엄청난 치유의 과정들 그리고 이 머리 작업이 줬던 그 쥐나는 어떤 그런 상태로부터 저가 또 이렇게 풀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던 과정에 제가 옷을 하게 된 아주 그 구체적인 동기는 한 달 반 정도를 잠을 계속 잤어요. 이게 진짜 겨울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잠이 쏟아지고 몸이 어떤 그거가 달라지는 과정이었는지 너무너무 잠이 쏟아져서 매일 일어나서 자고 먹고 또 자고 이랬더니 어느 날 딱 그 정말 한 달 반쯤 되니까 섰을 때 제 발이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살이 찐 거죠. 그래서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옷가게에 가면 더 화가 나죠. 그래서 도대체 할까 하다가 그러면 옷이라는 게 도대체 옷이라는 게 어디가 뚫리고 어디가 막혀서 이게 수 있고 팔을 끼울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열리고 닫힌 데만 있으면 옷으로 입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옷에 대해서 너무 뭐 단추는 어떻고 뭐 소매는 어때고 이런 복잡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옷의 기본 원리라는 건 그렇게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날부로 천을 사다가 가위로 그냥 오리기만 하면 되는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옷을 입고 그냥 이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서 사셨어요? 버스에서도 따라 내리셔가지고 도대체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이거 말이 되나? 말이 되나 본데. 또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이제 만들어 달라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눠주고 뭐 돈을 누가 좀 두고 가면은 받고 그래서 다시 천을 사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는 그림을 팔아서 다시 물감을 살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작가들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거를 하면서 이게 뭐랄까 이게 뭐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재생산할 수 있는 다시 그 활동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맛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천, 제 느낌을 담은 그 천. 하지만 몸에 닿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 양질의 천. 그래서 천연 소재를 많이 사게 됐고요. 그러면서 옷을 적당하게 오리고 가공을 최소화하는 거. 옷의 재질이 좋다면 가공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옷을 입고 시장도 가고 파티도 가고 다 한 가지 옷으로 다 되는 옷을 만들어 입고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통해서 어떤 옷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이유 남이 만든 옷을 입었을 때보다 제가 만든 옷을 입었을 때 옷이 가진 에너지가 저 안으로 흡수되는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도자기를 하면서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옷을 입는 행위가 단순히 오늘은 몰입직이 아니라 정말 나를 임파워링하는 오늘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깨우는 그런 때문에 아침마다 어떤 의뢰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동시에 먹는 일이요. 먹는 일도 내가 정말 간장 하나에다가 물을 마른 밥을 이렇게 놓고 먹더라도 그것을 이를테면 이런 데 위에다가 올려서 좋은 그 도자기 안에다가 받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게 되면요. 이렇게 나를 굉장히 모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밥을 먹는 일이 나를 섬기는 일이 되더라고요. 또 친구가 왔을 때 하나 더 놓고 그러면서 나누면 이건 그냥 또 파티가 되더라고요. 서로를 공경하는 파티. 네. 이런 거 그래서 만들면 이를테면 저런 꽃들을 새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구도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심하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냥 마치 그냥 무심한 어떤 그 뭐랄까 절처럼 그렇게 그냥 새기고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옷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그릇들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일은 그 옷에 맞는 그 사람이 천리길을 넘어서도 날아서도 오게 되고요. 그 색감과 그 에너지를 그 원하는 그 사람이 그 옷의 인연 따라서 와가지고 그 옷을 가더라고요. 참 신기한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은 그렇게 그 길을 떠나는 거죠. 옷이 길 떠나면서 새로운 이 뭐랄까 그 만남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에너지도 주고 그 사람은 또 그 옷을 입고 또 에너지를 누군가와 나누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여행들 그 한국 간물 옷인데 굉장히 서양인들한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은 바로 이것들이 어떤 살아서 움직이면서 뭐 제 살아있는 조각이라고 해도 될까요? 저렇게 옷을 입은 분들을. 그래서 실제로 전시 때는 옷과 함께 그 제 옷을 그 입으셨던 분들이 이제 저번 5월에도 그러니까 5월 1일부터도 전시가 있었는데 다 와서 같이 그 막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들 이 연출됐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렇게 그 어떤 그 만짐, 저는 사실은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을 만지고 흙을 만져요. 그러니까 흙은 제 어떤 행위들을 그 무한히 수용해 주죠. 굳어지는 것을 달리해가면서 제 어떤 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 주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정말 빛나는 유리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세상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천도 이렇게 정말 촉감적이잖아요. 그것들을 만지는 행위들이 또 매개가 돼서 이렇게 또 흘러가고. 그러니까 저는 저런 그 만짐이라는 것이 바로 그 존재의 유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에게로 스며드는 것, 흘러드는 것.
이를테면 우리가 어머니가 아픈 배를 만져줄 때, 그리고 우리가 뭐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손이 이 머리로 올 때 그 접촉과 만짐들이 어떤 무엇들을 일으켜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만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 아까 그 야간 비행의 어떤 그 얘기처럼요.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빛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그물 속에 연결이 되어서 그 그물망 위에 보석처럼 서로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계속 실감해가고 있는 즈음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만짐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저부터도 제 일상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경배하는 그 일상들을 정말 의례의 차원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공간, 저의 작업실이 저한테는 항상 먼 여행보다도 어디 근 여행지 가는 것보다 항상 그리운 어떤 어머니의 품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자궁 같기도 하고, 또 이 작업실을 통해서 저는 저의 자궁이 확장된 느낌도 있어요. 작업실이 저의 자궁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러면서 이 작업실이 바로 어떤 우리의 창조의 자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예술이 제가 예술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예술 너무 어렵고, 예술가들 인터뷰 쭉 해보면 그분의 고통, 그 생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예술의 어떤 그 예술성과 우리는 교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없는 길, 허공에다가 길을 기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예술적 재능이 저한테 비켜갔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술가로 살고 싶진 않아요. 더더군다나 예술을 위해서 저를 희생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예술이 제 삶으로 들어와서 제 삶을 위해서 복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끝을 낼 텐데요. 마지막으로 그 옷들의 여행 동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옷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한 댄서가 지금 티베트 독립운동을 위해서 분신한 분들을 위령하는 그런 춤들을 추는 과정에서 제 옷들이 같이 조인한 겁니다.